무게 50g 속에 옹골차게 담겨있는 영양소. 우리의 균형 잡힌 식단을 채워주는 1등 공신 달걀이다. 먹어도 물리지 않는 담백한 한 끼 반찬으로 이보다 더 간편하고 쉬울 수 없는데, 투명한 흰자 위에 살포시 올라간 또렷한 노른자. 건강밥상, 오늘은 추억의 밥상 속 빠지지 않는 주인공 달걀과 함께한다. 달걀은 한의학에서 계자, 그러니까 닭의 아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달걀은 한의학적으로 혈액 생성을 돕고 체력을 북돋아주는 음식인데요. 특히 설사나 출혈로 체력이 떨어졌을 때 활용되곤 했습니다. 또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기운을 안정시키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팔방미인이라는 타이틀이 딱 어울리는 최고의 완전식품 달걀. 모든 군의 영양소를 화려하게 갖췄다. 달걀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부드러우면서도 은은한 향에 고소한 맛이 매력적인 홀랜다이즈 소스를 곁들인 파스타 칩.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여름이 오는 길목에서 브런치의 매력에 빠져든다. 오믈렛과 포테이토 샐러드. 맛도 좋고 포만감도 만점이다. 달걀은 그 자체를 요리에서도 많이 먹지만 소스의 활용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노른자, 버터, 레몬즙을 섞어서 만든 홀랜다이즈 소스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5대 소스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파스타면을 바삭하게 튀겨서 홀랜다이즈 소스와 곁들여 보겠습니다. 달걀은 깨뜨렸을 때 껍질에서 잘 떨어지면서 노른자가 탱글하게 풀리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신선하다. 또 껍질에 광택이 돌면서 거친 느낌이 나는 게 맛있는 달걀이다. 우선 홀랜다이즈 소스에 필요한 버터부터 중탕해서 정제시켜주자. 또 허브 에센스에 들어갈 양파는 곱게 채 썰어 준비하고, 냄비에 채 썬 양파, 식초, 물, 레몬즙, 통후추와 월계수 잎을 넣고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끓여낸 후 허브 에센스를 걸러 충분히 식혀준다. 허브 에센스와 정제 버터가 뜨거우면 홀랜다이즈 소스를 만들 때 노른자가 익어버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식혀서 사용하세요. 파스타면은 끓는 물에 소금과 기름을 약간 두른 후 삶아주는데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삶아주는 게 좋다. 이렇게 잘 익은 파스타면은 물기를 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적당하게 잘라 한 김 날려준다. 이제 삶은 파스타면에 시즈닝을 할 차례. 소금과 후추, 올리브오일과 치즈가루, 칠리가루 등을 골고루 뿌려 버무린 다음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바짝 구워내면 되는데 200도씨 온도에서 20분 또는 25분 정도 조리하면 완성된다. 파스타면은 넓적한 라자냐 면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쇼파스타인 펜네나 푸실리 같은 면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달걀이 나설 차례. 달걀 노른자에 허브 에센스와 정제 버터를 조금씩 넣어가며 잘 저어주는데, 이때 달걀 노른자를 담은 그릇의 온도는 50도씨 정도가 적당하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점성이 생기지 않고 너무 높으면 알갱이가 생기는 게 포인트. 소스의 농도가 걸쭉해지면 소금을 넣고 다시 한번 힘차게 저어준다. 홀랜다이즈 소스를 만드실 때 허브 에센스와 정제 버터는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 조금씩 양을 조절하면서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삭하게 튀겨낸 파스타칩을 그릇에 소복하게 담아내면 오늘의 첫 번째 건강 레시피 완성! 출출한 여름밤, 색다른 야식이 생각난다면 달걀이 들어가 더없이 고소하고 새콤한 홀랜다이즈 소스와 와삭하고 씹히는 맛이 일품인 파스타칩은 어떨까? 이 여름과 찰떡궁합이다. 완전 식품인 달걀은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즐겨 먹는 식재료죠. 노른자와 흰자를 부드럽게 섞어서 만든 오믈렛은 속재료를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 맛과 영양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오믈렛과 포테이토 샐러드 만들어 볼게요. 달걀을 신선하게 보관하고 싶을 땐 숨구멍이 있는 둥근 부위가 위로,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세워놓는 게 좋다. 또 달걀은 냉장고 바깥보단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믈렛을 만들 노른자와 흰자는 잘 섞은 후 체에 걸러주고 생크림과 소금을 넣어 다시 한번 저어준다.
이렇게 내용물이 고루 섞이고 나면 부드럽고 푹신한 식감을 위해 한 번 더 체에 걸러 달걀물을 준비해 놓는다. 오믈렛을 만들 때 이렇게 2번 체에 거르게 되면 불순물도 거를 수 있고 더욱더 고운 오믈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믈렛에 들어갈 감자는 작은 큐브 모양으로 썰고 양파, 쪽파, 토마토, 베이컨은 잘게 다져 준비한다. 감자는 끓는 물에 데쳐 전분기를 제거하자. 이렇게 데친 감자는 물기를 충분히 뺀 후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둘러 소금과 후추를 뿌려가며 볶아준다. 또 다져놓은 재료들은 팬에 후추와 칠리 소스를 더해 매콤새콤하게 볶아주는데 기호에 따라 버섯이나 고기를 넣으면 더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다. 감자 대신 고구마나 단호박을 대체하셔도 좋고요. 으깨서 메쉬포테이토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잘 달궈진 팬에 버터와 기름을 둘러 팬에 골고루 열을 전달한 후 여기에 달걀물을 부어 충분히 스크램블을 해가며 프라이팬에 맞게 둥글게 익혀준다. 이제 마지막으로 볶아 놓았던 재료들을 한쪽에 올려 타원형 모양으로 돌돌 말아주는데 오믈렛이 질겨지지 않도록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것이 꿀팁이다. 오믈렛을 만들 때 처음에 스크램블을 충분히 해주셔야지 매끈하고 예쁜 오믈렛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믈렛을 만드실 때는 전체적으로 불 조절을 잘 해주세요. 치즈나 과일, 여러 가지 재료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초간편 건강 레시피. 푹신한 오믈렛이 완성됐다. 바쁜 아침 간단하게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현대인의 간편식 오믈렛. 고급진 레스토랑도 정성 가득한 손님상도 우리 집 식탁에서 연출된다.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므로 한두 개 내외는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지나치게 많이 드시거나 한 번에 여러 개를 섭취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오래전 엄마가 싸준 도시락에 살포시 올라가 있던 달걀 프라이에 얽힌 추억. 누구에게나 몽글몽글한 기억 하나쯤은 선물하고 있는 달걀이다. 대한민국 대표 식품 달걀. 몸에 좋은 달걀을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 레시피로 이번 주말 달걀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건 어떨까?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피부에 선크림 많이 바르시죠? 그런데 우리가 피부뿐만 아니라 눈도 자외선 차단을 잘 해줘야 됩니다. 우리 눈이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백내장뿐만 아니라 황반변성 같은 질환까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백내장은 주로 노화에 의해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이지만 자외선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황반변성인데요. 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갑자기 시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평소에 철저하게 예방을 하고 또 관리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외출을 가급적 삼가는 게 좋겠죠. 또한 흐린 날에도 자외선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모자나 양산을 써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려는 습관 갖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비만 유병률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특히 남성 2명 중 1명은 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대로라면 10년도 채 걸리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은 고도비만 환자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비만이란 체지방의 과다한 축적을 말하는 것이고 체질량 지수가 25가 넘는 경우 비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비만은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일 때 고도비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목할 만큼 명백한 질병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가운데 고도 비만은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중증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고도 비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늘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일단 운동량이 부족해졌고 또한 간편한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 혼술을 즐겨 먹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야외 활동도 늘어나고 옷차림도 얇아지면서 요즘에 다이어트 계획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의 성공 문제를 의지 문제로 보는데 사실 이게 고도 비만이나 초고도 비만인 분들에게는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도 비만의 경우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만으로는 목표 체중에 도달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고도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외과 이상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평생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삶이 풍족해질수록 이 살은 전 인류의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교수님은 먼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했던 옛날에는 최대한의 에너지 축적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식량이 풍부해지고 저렴해지면서 과잉 섭취로 과다한 지방 축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인류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오베수스, 오베수스는 라틴어로 비만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진화가 아닌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흔히 여성들은 살이 조금만 쪄도 본인이 이제 비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의학적으로 비만 또는 고도 비만을 결정하는 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만은 비만도라고도 알려져 있는 체질량 지수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키 2제곱으로 나눈 숫자를 말합니다. 체질량 지수, 즉 BMI가 25 이상부터 비만이라고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비만이 있는데 3단계 비만이 고도 비만이 되겠습니다. 즉 BMI가 35 이상일 때가 고도 비만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1m 60cm 여성이 체중이 90kg가 넘으면 고도 비만이라고 할 수 있고 남성의 경우 1m 70cm 남성이 체중이 102kg가 넘으면 고도 비만이 되겠습니다. 네, 비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의 식생활 또 생활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비만율 어느 정도인지 이 점도 설명해 주시죠.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만 유병률은 매년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전체 비만율은 35.7%로 통계가 잡히고 있고 여성 비만율이 26.5%, 특히 남성 비만율은 45.4%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만율 여성이 26%, 남성이 45%, 남성의 경우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율인데 사실 우리가 살이 찌면 좀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 아니 뭐 좀 불편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 비만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만큼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인데 우리 건강에는 이 비만이 어떤 영향들을 좀 미칠까요? 네, 일단 비만은 질병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비만은 제2형 당뇨병을 비롯해서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지방간, 담석증, 고혈압 등등 수많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 각종 암종의 위암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 스트레스와 함께 모든 질환의 주범을 비만으로 꼽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비만 치료의 근간은 식이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행정수정요법입니다. 우선 식이요법의 기본은 열량 섭취의 제한입니다. 극단적으로 400에서 800kcal를 공급하는 초저칼로리 다이어트부터 저탄수화물식, 저지방식, 고단백식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며 운동요법은 주 3회에서 5회 정도 유산소 운동 및 근력 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약물 치료는 부가적인 치료 방법이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법과 같이 시행돼야 합니다. 시작 후 3개월 내로 5% 이상의 체중 감량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약을 중단하거나 바꿔야 하겠습니다. 내과적인 치료로서 효과가 없거나 실패했을 경우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 합병증 개선 효과, 그리고 감량된 체중의 지속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어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생활 개선으로 체중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한약이든 양약이든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비만 치료를 위해서 약물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점들을 좀 개선해 볼 수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만의 약물 치료는 크게 식욕 억제제, 지방 분해 효소 억제제, 또한 GLP-1 수용체, 유사체가 있습니다. 이 약물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식욕 감퇴를 유도할 수가 있고 지방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모든 약물은 부작용을 보일 수가 있고 체중 감량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약을 중단하게 되면 비만이 재발할 수가 있는데 요요 현상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약물 치료는 단기적으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반면에 부작용이 우려가 되고 또 이 약을 언제까지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 이런 점이 궁금하거든요. 약물 치료에 있어서 어떤 점에 좀 더 유의를 하면 좋을까요? 약물의 부작용이라면 불면증, 입마름, 두통, 위장관 장애 등이 올 수가 있고 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 3개월 정도 약을 써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약을 중단하든지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그렇게 약물 치료 부작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계속 약물 치료만은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어떤 시술이나 수술적인 방법은 없는지 찾게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또 한 방법은 내시경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위 내에 풍선을 설치해가지고 위의 용적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위 벽을 꼬매가지고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일부 관 같은 거를 십이장에 삽입해가지고 흡수가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위에 구멍을 내가지고 위루를 설치해서 먹은 음식을 배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런 방법들은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고도 비만에서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수술이 비만 대사 수술이잖아요. 그냥 비만 수술이 아니라 비만 대사 수술.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인가요? 네, 비만 대사 수술이란 우리 몸의 위장관에 수술적으로 회복적인 변형을 가해서 비만 및 비만 합병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위를 절제하거나 또는 우회로를 만들어 치료하는 방법인데 대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신진대사에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흡수가 덜 되든지 또는 섭취를 덜 하게 만들든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고도 비만에서 시행하는 수술법이 바로 이 비만 대사 수술인데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수술법에 적용이 되는지 이 점도 설명해 주시죠. 비만 대사 수술의 대상인 경우는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일 경우 또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이 있겠습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도 비만 대사 수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 제2형 당뇨병이라는 거는 1형과 달리 후천적으로 생긴 당뇨병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형 당뇨병은
주로 선천적인 당뇨병을 얘기하는 거고 E형 당뇨병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당뇨병을 얘기합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고도 비만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비만에 관련된 수술은 일반적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한 수술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편견과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히 게으르다거나 자기 관리를 못해서 혹은 조절하지 못하는 식탐 때문에 기인한 것이 아닌 비만은 전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을 깨달아야 한다. 비만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공부하면서 계속 운동을 못하고 먹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비만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동안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대학교 때부터 계속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식이 조절도 많이 했었는데 매번 실패하면서 다시 요요 현상도 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건강검진 하실 때 이상 소견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최근 직장 검진에서 고혈압하고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고 나왔어요. 고도 비만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의학적 진료가 동반돼야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 관리가 까다로운 만성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이 환자분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비만을 앓고 있어서 그동안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을 다 해보셨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셨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가지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할 것이고 이후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을 통해 가지고 비만을 치료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비만 치료가 잘 안 되면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 비만은 혼자서 극복하기 어려운 질환이다. 때문에 치료를 선택하기 전에 종합적인 검사가 우선돼야 한다. 인바디 검사를 통해 체지방을 측정하고 신체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가 이루어져야 각 개인에게 맞는 비만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체중 감소뿐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식사하시면서 불편한 건 없으셨습니까? 밥 양은 확실히 많이 줄었고요. 많이 먹게 되면 구토 증상이 조금 있어가지고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 1시간 이상씩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셨습니까? 이제 완전 금연했고요. 비타민하고 물은 자주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흔히 고도 비만 수술을 받으면 요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도 비만 수술은 2, 3년 동안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돕는 수술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위한 환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환자분은 고도 비만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섭취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계속 하셔야 되고 동시 운동요법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한 다음 유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음식 먹는 양이 상당히 줄기 때문에 결핍이 올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비타민 등도 챙겨 드셔야 하겠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을 통해 고도 비만 환자의 60% 이상이 초과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대사 수술은 수술 후 3개월 동안 초과 체중의 50% 이상이 빠지게 되는데 당뇨를 포함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호전시켜주거나 완치시켜주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제 비만을 질병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만이 지속되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대사 질환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게다가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12년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을 치료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흔히 장기에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하면 당연히 치료를 받게 되지만 고도 비만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도 비만도 엄연한 질병 코드로 등록된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고도 비만. 적극적인 치료로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고도비만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고도비만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죠. 자, 앞서 이 고도비만 수술법으로 비만 대사 수술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수술을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비만 대사 수술은 2003년도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복강경 위소매절제술이라는 수술이 시행되었고 이후 루아이 위우회술, 축소 위우회술, 위밴드 수술 등이 시행되고 있고 심지어 로봇으로도 비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이 된 거면 생각보다 꽤 오래된 거네요. 그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비만 대사 수술법 종류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비만 대사 수술은 크게 섭취를 제한하는 수술이 있고 흡수를 제한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 원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섭취 및 흡수를 제한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수술이 위소매절제술인데 위에 그 넓게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위를 통로처럼 활용하게 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 받게 되면 위의 용적이 종이컵의 한 3분의 2 정도만의 용적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섭취를 제한하게 되는 그런 수술이 되겠고 이전에 많이 시행되었던 위밴드 수술 역시 섭취를 제한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위우회술이라는 수술은 섭취와 흡수를 동시에 제한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위를 작게 만들고 나머지 위를 분리해가지고 떨어뜨려 놓고 소장을 올려가지고 이 위낭이라고 해서 작아진 위에다가 연결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비만 대사 수술법 가운데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수술법이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전 세계적인 추세는 어떤지 이 점도 설명해 주시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은 위소매절제술입니다. 이어서 위우회술이 그다음 많이 시행되고 있고 위소매절제술이 세계적으로 약 55%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어서 루아이 위우회술이 약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 70만 건 비만 대사 수술이 시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약 2,000에서 2,500건의 비만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위소매 절제술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 뭐 효과가 좋고 뭐 더 안전해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우선 위소매 절제술은 연결하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위를 잘라내는 것으로 수술이 종료되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우회술 같은 거와 비교했을 때는 더 간단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급이 더 많이 되었고 이전에 많이 시행됐던 위밴드 수술이 여러 가지 합병증 문제로 점점 시행예가 줄고 있으면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위소매절제술이 점점 더 많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이 비만이 또 무서운 게 말씀해 주셨지만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인 거잖아요. 이 비만 대사 수술을 한 이후에 합병증 개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비만 대사 수술을 하게 되면 체중 감량과 더불어 비만 동반 질환의 개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비만 관련된 합병증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뇨병이 현저하게 좋아져가지고 약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약으로 당뇨가 조절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들이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수명 연장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고도비만을 치료하고자 수술을 받고 싶어도 또 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어떻습니까?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비만 대사 수술은 2019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뭐 이런 분들은 가급적 비만대사 수술을 피해야 한다. 금기 대상이 있을까요? 우선 정신과 질환이 있는데 조절되지 않는 경우, 아주 심각한 조현병이나 심각한 우울증 등이 있을 경우 적응이 되지 않고, 또 비만이 내분비 질환에 의해서 2차성으로 생기는 비만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분비 질환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적응증이 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환자가 수술에 대한 이해도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도 수술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만대사 수술 적응증에 해당이 돼서 수술을 받은 분들은 수술 후에 어떤 점을 또 유의해야 될까요? 비만대사 수술을 받고 나면 적극적인 환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 후 여러 가지 영양 결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고, 수술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철분, 비타민 B12, 엽산, 지용성 비타민, 단백질 등의 결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방금 이제 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식사법이나 식사량 같은 이런 영양 관리도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 단계적인 식사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게 되는데, 수술 직후 처음에는 물이나 연한 보리차 같은 맑은 유동식을 섭취하게 되고, 한 3일에서 7일 정도 되면 유동식과 단백질 보충제를 같이 섭취하게 됩니다.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야채나 과일, 곡류 등을 으깨가지고 먹기 좋게 해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꼭 천천히 잘 씹기만 하면 대부분 섭취를 해서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고도비만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고도비만 치료에 대해서 이 점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비만은 매우 치료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노력 없이는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비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해도 꾸준히 해야 하고, 또 소문이나 과대 광고에 유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그 비만 대사 수술 같은 신기술을 이용해서 비만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비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성공적인 비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고도 비만 단계가 되면 단순한 의지와 노력으로는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비만 대사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될 수가 있는데, 비만 대사 수술은 대량의 체중 감량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들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대부분의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더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목해봐야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고도비만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비만 대사 수술로 당뇨를 치료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비만 대사 수술 후 제2형 당뇨병이 치료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체중 감량 효과와 동시에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인크레틴이라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호르몬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일어나서 당뇨가 좋아지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날씬하고 접히는 살이 없으면 비만이 아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좀 모호한 질문인데 예. 저는 세모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날씬해 보이지만 배만 나오는 내장 비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비만이지만 살이 접히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모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위 소매 절제 수술 후에 위가 다시 늘어날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위 소매 절제술 시행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위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위가 늘어나서 체중이 다시 증가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교정술을 통해 가지고 다시 비만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위밴드를 몸속에 오래 두면 문제가 생긴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것도 역시 정답은 세모라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위밴드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십수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체중이 잘 감량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밴드의 과한 조임, 이것을 이제 필링이라고 그러는데 과다한 필링은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중 감량 효과도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용례가 더 줄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애주가들이 더 궁금해하는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안주 없이 술을 마시면 살이 찌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것도 역시 세모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세모요? 술을 마실 때 대부분 경우 고칼로리, 고지방 안주를 섭취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알코올 자체도 그램당 7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칼로리 소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물만 마셔도 나는 뭐 살쪄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O일까요, X일까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얘기하는 거고 실제 현상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같이 섭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열량이 증가해가지고 비만이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고도비만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 전에 받아야 되는 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비만 대사 수술을 앞두고 사전 검사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비만 대사 수술을 앞두고 시행하는 검사로는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당뇨에 대한 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폐기능 검사, 수명 다원 검사, 위내시경, 복부 초음파, 심리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한 이유는 수술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질환을 발견해가지고 수술 임하기 전에 치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비만 대사 수술 후 혹시 주의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일상생활에 제약이 따르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 비만 대사 수술을 한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좀 조심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비만 대사 수술 후 일단 식사량 및 종류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량의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하고 고칼로리 음식을 피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식사 시간도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 할애하면서 음식을 한 20번, 30번 정도 꼭꼭 씹어서 넘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위우회술 같은 수술하고 나서 고농도, 고칼로리 음식들, 예를 들어서 케이크 같은 것을 먹게 되면 소위 덤핑 증후군이라는 게 올 수 있는데 맥박이 빨라지고 식은땀이 나고 현기증이 나고 구역질도 하고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종류에 대한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또 금연은 필수가 되겠고 절주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체중이 대량 감량되는 과정에서는 임신을 피해야 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 후 다시 요요가 없나요? 혹시 다시 살이 찐다면 재수술이 가능할까요? 네, 비만 대사 수술 후에 요요가 생길 수 있는지 또 만약에 요요가 왔을 때 재수술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 후 의사 지시대로 잘 따르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칼로리 음료, 밀크쉐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것을 즐겨 먹는 분들은 체중 감량 효과가 미비할 수가 있고 또한 물을 같이 식사와 함께 마시게 되면
역시 음식의 양이 늘 수도 있고 빨리 위장관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요요 현상이 오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보조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는 교정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주치하고 상담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도비만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이 많이 아프진 않나요? 또 수술 후 살은 얼마나 빠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비만 대사 수술 통증은 얼마나 되고 또 살은 어느 정도나 빠지는지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비만 대사 수술도 수술이기 때문에 통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대부분 복강경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배를 째지 않고 구멍을 통해 수술해서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대부분 자기 조절 진통제를 사용하면서 진통제의 양을 제어하고 통증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통증은 좋아집니다. 또 체중 감량과 관련해서는 수술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기 체중의 25에서 30%의 체중 감량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기 체중의 50% 가까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빼는 게 권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고도비만 치료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도비만은 네모다. 이 네모 안을 채워주시죠. 고도비만 치료는 정보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도비만은 치료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고 식이요법부터 운동요법, 행동수정요법, 비만 치료제, 그리고 비만 대사 수술까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고 비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을 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고도비만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외과 이상권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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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엇보다 이 고도비만은 단기간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이 꾸준한 운동과 본인에게 맞는 권장 칼로리 섭취가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 과체중이나 비만일 경우 다이어트를 위해서 너무 적게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영양 불균형과 함께 요요만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비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